신하들의 등살에 떠밀려 신씨를 내쫓고 장경왕후를 왕비로 맞은 중종. 하지만 장경왕후는 고작 10년 만에 인종을 낳곤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얼마 후 중종이 구원을 하자 누군가 패비 신씨를 복위시키자는 상소를 올리는데요. 하지만 그랬다간 공신 세력을 전부 적으로 돌릴 테니 그럴 순 없는 노릇. 그때 대간들이 나서서 상소를 올린 자를 처벌하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얼마 뒤 조광조란 자가 대간으로 임명되는데 조광조는 언로를 열어야 할 대간이 오히려 언로를 닫으려 했다며 전 대간을 전부 파직해달라는 상소를 올리는데요. 그렇게 신임 대간 한 명의 상소에 전 대간이 교체되어 버리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조광조는 사림의 수장으로 떠오르게 되며 중종은 이 새로운 인물에 관심을 갖게 되는데 중종은 앞서 벌어진 사건으로부터 3개월쯤 지나자 조광조를 홍문관 부수찬에 임명하고 고작 20일 만에 수찬으로 승진시킵니다. 그렇게 조광조는 경영관이 되어 중종과 매일 마주 앉게 되죠. 경영관이란 경영을 담당하는 자리로 쉽게 말해 왕의 선생님이 되는 겁니다. 경영관은 왕에게 수업을 해야 하는 자리이다 보니 보통 학문이 뛰어나기로 소문난 자들이 앉게 되는데요. 또한 이 경연은 공식적으로 하루에 3번, 아침, 점심, 저녁에 열리며 종종 야대라고 해서 밤에도 추가 수업이 진행되곤 하니 왕과 직접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무척 많았겠죠. 그러면서 당연히 둘 사이에 친밀감이 생길 수밖에 없을 테고요. 따라서 경영관은 주요 관직으로 나아가는 엘리트 코스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중종은 원래 왕이 될 제목이 아니었기 때문에 왕위에 오르기 전까지는 제왕 수업을 하나도 받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중종이 왕이 된 후에도 박원종 등 반정공신들은 자기들 입속 챙기기에 바빴기 때문에 중종의 학문에 별 신경도 쓰지 않았겠죠. 그러다 보니 중종은 이미 왕위에 오른 지 10년이나 지났는데 아직 기본서인 근사록은 펼쳐보지도 않았으며 고려사같이 쉬운 역사책도 끝내지 못한 지경이었는데요. 따라서 조광조는 기본부터 착실히 수업을 진행했으며 중종 또한 조광조에게 기대하는 바가 컸기 때문에 이전보다도 열심히 수업에 임했습니다. 이때 중종이 조광조의 영향을 크게 받아 적극적으로 추진한 일은 소학의 보급을 장려한 건데요. 소학은 8살 이하의 어린 아이들에게 유학을 가르치기 위해 지어진 책으로 유학자가 갖춰야 할 기본적인 도덕 규범이 적혀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기도 쉽고 일상생활에 적용하기에도 좋은데요. 하지만 내용이 쉽다 보니 이 소학을 익히는 방식이 사람마다 천차만별이어서 누구는 그냥 기본서로 한번 훑고 지나가는 반면 누구는 이 기본서를 삶에 완전히 녹이기 위해 끊임없이 수행하기도 하죠. 그런데 조광조의 스승 김괭필이 누굽니까? 김괭필은 스스로를 소학동자라고 부를 만큼 소학의 진심이었던 사람이기에 조광조도 그 뜻을 이어받아 소학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그 영향이 중종에게까지 이어진 건데요. 조광조는 이 소학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옷 입는 법, 책상 앞에 앉는 자세 등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것부터 바로 세워서 온 백성이 바른 몸과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하려고 애썼습니다. 조광조가 얼마나 소학을 중시했으면 사람들은 조광조와 그를 따르는 자들을 일컬어 소학의 무리라고 부를 정도였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소학에서 말하는 규율들이 관료나 백성뿐만 아니라 왕에게도 적용돼야 한다는 겁니다. 중종은 처음엔 소학의 규율에 따라 점점 변해가는 관료와 백성을 보며 뿌듯했겠지만 결국 자신도 소학의 규율에 따라 변해야 한다는 걸 피할 수 없었는데요. 중종 11년 2월 젊은 대간들은 중종에게 내수사 장리와 기신제를 혁파할 것을 요구합니다. 먼저 내수사는 왕의 개인 재산을 관리하는 기구를 말하는 건데요. 조선의 왕은 이념적으로는 온 나라의 땅과 백성의 주인이었지만 그렇다고 왕이 나라의 공금을 사적인 일에 마음껏 쓸 수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왕도 개인적으로 쓸 비자금이 필요했고
이 돈은 태조 이성계가 왕이 되기 전에 갖고 있던 막대한 토지와 노비에서 충당됐는데요. 그런데 돈을 벌지는 않고 쓰기만 하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결국 바닥나겠죠. 그래서 왕도 돈을 벌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나 했는데 그게 바로 백성에게 대출을 해주고 이자를 받는 대출 사업입니다. 당시 왕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기구를 내수사라고 하고 돈이나 곡식을 빌려주고 이자를 쳐서 받는 행위를 장리라 했기 때문에 이걸 내수사 장리라고 했어요. 하지만 유학의 나라 조선에서 왕이 개인 재산을 소유하고 게다가 이걸로 고리대금업까지 하다니 유학자들이 이걸 가만둘 리가 있나요? 따라서 대관들은 이 내수사 장리를 혁파해야 한다고 요구하는데요. 게다가 이왕 유학의 뜻을 주장한 김에 여기에 하나 더 얹어서 불교식 제사인 기신제까지 폐지하자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소학을 장려하며 관료와 백성들에게 유학의 규율을 지키는 것을 그리 강조한 중종이 자기는 고리대금업을 하고 불교식 제사를 드리겠다고 고집을 피울 순 없었겠죠. 따라서 중종 11년 6월 중종은 내수사 장리와 기신제를 혁파하라고 명합니다. 자, 그렇게 내수사 장리와 기신제 혁파를 성공한 조광조 무리. 하지만 여기서 만족할 순 없죠. 이들의 다음 목표는 잊혀진 영웅들의 이름을 되새기는 거였는데요. 우리 태조가 고려를 멸하고 조선을 세우던 시기에 정몽주는 태조께 대항하였습니다. 전몽주가 어찌 천명과 인심이 이미 우리 태조에게 돌아간 줄 몰랐겠습니까? 허나 정몽주는 공양왕이 신하로서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오로지 공양왕만을 섬겼으니 그 충정을 기리기 위해 정몽주를 문묘에 종사토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정몽주의 학통을 계승한 김굉필은 패주 연산에 의해 억울하게 죄를 입고 죽임을 당했사옵니다. 그러나 김굉필은 그 와중에도 학문을 게을리하지 않았고 또한 이를 제자들에게 전하였기에 지금 학풍이 바로 서고 선비들이 나아갈 방향을 알게 된 것은 모두 김굉필의 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김굉필 또한 문묘에 종사토록 하여 주시옵소서. 자, 그런데 여기서 문묘에 종사한다는 게 과연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조선에서는 공자와 같은 옛 성현을 기리기 위해 이들을 문묘라는 곳에 종사해놓고 제사 때가 되면 국왕도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제사를 지내야 했습니다. 이들도 옛날엔 누군가의 신하였지만 그들의 업적, 행실이 너무나 위대했기에 이제는 더 이상 신하에 머물러 있지 않고 왕이 무릎 꿇고 제사를 드릴 정도로 높은 존재로 추앙하겠다는 건데요. 자, 그런데 정몽주야 이미 세종 때 충신으로 재평가되었고 그가 죽은 지도 벌써 100년이 넘었으니 그렇다 할 수 있지만 김굉필은 고작 10몇 년 전에 죽었는데 중종 입장에선 그를 공자와 같은 성현으로 취급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기엔 너무 신하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왜 조광조 무리는 이런 무리수를 던진 걸까요? 왜냐면 조광조가 바로 김굉필의 제자였기 때문입니다. 김굉필을 문묘에 종사하는 순간 그의 직계 제자인 조광조의 입지는 더 이상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지경이 될 것이며 사림의 학통을 정몽주에서 김굉필로 이어서 자신들의 명예를 더욱 높일 수 있을 테니까요. 따라서 이들은 바로 앞 세대에서 사림의 수장이라 불렸던 김종직의 이름은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원래 당시까지만 해도 사림의 학통은 정몽주, 길제, 김종직으로 이어졌는데 김굉필은 김종직의 제자로 있다가 파문당했으니 김종직과 김굉필을 동시에 추앙할 수는 없을 터 따라서 김종직을 지우고 그 자리에 김굉필을 껴넣어 자기들만의 학통을 재구성하려 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 일은 영의정 정광필에 의해 막히는데요. 정몽주는 우리나라 유학의 시조입니다. 그는 서울과 지방에 학교를 세우고 많은 이들을 가르쳤으니 우리나라의 유학이 장성하는 데에는 그의 공이 매우 큽니다. 또한 고려 말기에 죽음으로 절개를 지킨 자는 오직 정몽주 한 사람뿐이었으니 그의 충성심은 이루 말할 수 없사옵니다. 따라서 정몽주는 문묘에 종사함이 마땅하다 생각되옵나이다. 허나 김굉필은 학문도 뛰어나고 충성심도 높다고는 하나 정몽주에 비할 만큼 큰 업적을 세운 것도 아니고 당시 폐주에 의해 죽임을 당한 유학자가
김굉필뿐도 아니온데 어찌 그를 문묘에 종사할 수 있겠사옵나이까. 그렇게 정몽주는 문묘에 종사되었으나 김굉필은 종사하지 않기로 결론이 납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때 조광조 무리가 정몽주와 김굉필의 문묘 종사 이외에 추진한 일이 하나 더 있는데 바로 박팽령과 성산문의 명예를 회복시키자는 겁니다. 과거 세조가 단종의 왕위를 빼앗자 박팽령과 성산문은 이 사실에 분노하며 세조를 죽이고 단종을 다시 왕위에 올릴 음모를 꾸몄는데요. 그러나 결국 이 사실이 세조에게 발각돼 죽임을 당하고 말았죠. 하지만 박팽령과 성산문이 세조를 죽이려 했던 이유는 단지 그들이 단종에게만 충성했기 때문이니 세조에게 저지른 죄와는 별개로 단종에게 충성했던 충성심만을 기리자는 건데요. 자, 그런데 이렇게 되면 큰 문제가 하나 생기는데 박팽령과 성산문을 충신으로 만들게 되면 똑같이 단종의 신하였지만 왕위를 찬탈한 세조의 충심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당장 왕위에 올라있는 중종이 세조의 손자인데 일이 이렇게 되면 중종의 정통성에도 문제를 제기하는 거 아닐까요? 이 일은 정몽주, 김굉필의 문묘종사에 비해 훨씬 민감한 사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조광조 무리의 뜻에 따라 박팽령과 성산문은 충신이 되어 명예를 회복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조광조 무리가 추진한 개혁은 과거제도 폐지입니다. 조광조 세력은 관료가 되기 위해선 단순히 학문의 깊이뿐만 아니라 평상시의 행실과 마음가짐도 중요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앞서 조광조 측이 소학을 중요시한 데서도 알 수 있죠. 그런데 과거 제도에 따라 관리를 뽑으려면 단지 시험만으로 합격 불합격을 판단해야 하니 그 사람의 덕과 행실을 모두 파악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게다가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선 글을 얼마나 잘 쓰냐, 즉 시와 문장이 중요한데 이 때문에 선비들이 학문과 덕에 집중하지 않고 단순히 답안지를 잘 작성하는 데만 열심이니 조광조 측이 보기엔 이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죠. 따라서 조광조 세력은 과거 시험이 아니라 천거로 관료를 등용하자는 제안을 하는데요. 먼저 현직 관료들에게 물어 관직에 임용할 만한 사람을 추천받는다면 그들의 덕을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들을 한데 모아놓고 시험을 친다면 그들의 학문을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덕과 학문을 모두 갖춘 훌륭한 인재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니 현량과 실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안지되옵니다, 전하. 그리한다면 뒤에 올 패단을 알 수 없사오니 과거 제도를 유지하는 것만 못하옵니다. 하지만 조광조 바라기인 중종은 조광조의 말이 맞다. 현량과를 실시할 테니 관료들에게 명하여 전국의 인재를 전거토록 하라. 라고 하여 현량과를 실시합니다. 그렇게 현량과를 통해 여러 급제자가 선발되었는데 이들 중 대부분은 조광조를 따르는 사림 출신이었으며 중종은 이들 중 절반 이상을 대간으로 임명해 조광조 세력에게 더욱 힘을 실어줍니다. 조광조 세력이 다음으로 추진한 개혁은 소격서 폐지입니다. 소격서란 유교가 아닌 도교식으로 소원을 빌고 제사를 지내는 작은 기관으로 주로 왕실 여인들이 작은 소원을 빌 때 사용했는데요. 하지만 아무리 작은 기관이라 할지라도 유학자인 조광조가 보기엔 이단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이니 당연히 없애버리고 싶었겠죠. 더군다나 중종은 불교를 배척하고 이미 내수사 장례와 기신제도 혁파했으니 이제 마지막 남은 소격서도 없애버리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조광조 편을 들어왔던 중종이 갑자기 이것만은 들어줄 수 없다며 버티기 시작하는데요. 선대 왕들이 소격서를 없애지 않은 데는 다 이유가 있을 터인데 어찌 과인이 함부로 패할 수 있겠소. 이렇게 중종이 버티기 시작하자 조광조는 점점 과격하게 상소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도 중종이 버티자 이번엔 대간들이 여기에 합세하고 심지어 대신에 유생까지 뜻을 합치더니 급기야 온 대간이 집단사직을 하는 지경에 이르는데요. 사실 소격서는 앞서 말한 것처럼 작은 기관이고 있든지 없든지 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중종은 앞에 큰 일들은 조광조의 뜻대로 전부 다 이뤄져 놓고서 고작 이 작은 일로 이렇게까지 버틴 걸까요? 여기서부턴 제 생각입니다만 소격서 혁파 문제가 이전 문제들과 다른 점은 대신마저도 조광조와 같은 편에 섰다는 겁니다. 이전까지는 그래도 대신들이 조광조 세력을 견제하고 있었는데 이젠 대신마저도 조광조 편으로 돌아서자 중종이 조광조와 대립했을 때 온 조정이 조광조 편을 들고 중종 편은 아무도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 되어버리는데요. 이렇게 되면 사실상 조광조의 힘이 중종을 넘어서게 되는 것인데 아무리 조광조를 총애하던 중종이라도 조광조가 이렇게까지 커져버리는 건 두렵지 않았을까요? 게다가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들은 얼마 전에 박팽령과 성산문의 명예를 회복시켰죠. 아니 고작 10몇 년 전에 김종직의 조의제문 때문에 사림이 크게 화를 당했는데 얼마나 지났다고 또 세조의 정통성에 의문을 제기하다니. 이쯤 되면 중종이 보기에 사림은 아예 세조의 핏줄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사림의 뜻을 이어받은 조광조 세력이 이렇게 막강한 힘을 갖게 되면 중종 입장에선 충분히 위협을 느낄 만하겠죠. 따라서 중종은 여기서도 물러서지 않고 전 대간을 교체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자 조광조는 최후의 수단으로 이 일은 임금을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한 자기 책임이라며 자신도 사직을 해버리는데요. 일이 이 지경이 되자 중종은 이미 온 조정이 조광조 편인데 여기서 조광조를 내쳤다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았는지 결국 항복을 하고 맙니다. 소격서를 혁파하라. 그렇게 또 한 번 뜻을 이뤄낸 조광조 세력. 하지만 그들이 눈치채지 못한 게 하나 있었으니 바로 중종의 마음이 변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불붙은 조광조 세력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는데요. 이번에 이들이 추진한 개혁은 전국공신을 전면 개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전국공신에 기록된 자들 중엔 배주 연산의 총애를 받던 신하들이 많사옵니다. 게다가 이들 중 대부분은 반정 때 세운 공도 없사온데 어찌 이들이 공신에 책봉될 수 있겠사옵니까? 따라서 전국 공신 중 76명을 목록에서 제하여 주시옵소서. 중종은 처음엔 이를 들어주지 않으려 했으나 이미 조광조 편으로 가득 찬 대간과 승지들은 더욱 거세게 요구하고 심지어 대간들이 집단 사직을 하는 지경에 이릅니다. 그러자 중종은 대신들에게 도움을 청하는데요. 어찌하면 좋겠소? 이미 이 일로 대간이 사직하기에 이르렀으니 문제가 되는 이들 몇몇만 목록에서 제하소서. 그리하면 조정이 안정될 것입니다. 그리하도록 하시오. 그런데 대간이 이 정도로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76명 전부를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갑자기 대신들마저 조광조에게 동의하는 쪽으로 의견을 바꾸어 버립니다. 신들이 생각해보건대 대간이 거론한 76명을 전부 개정하시는 게 옳을 듯하옵니다. 아니 저번에는 일부만 개정하자 했으면서 어찌 말이 다른 것이오? 그들 중 누구는 제하고 누구는 제하지 않는다면 형평성에 어긋난 듯하옵니다. 알겠소. 그럼 대간이 문제를 제기한 76명을 전부 공신 목록에서 제하도록 하시오. 그렇게 결국 전국 공신마저도 개정하는 데 성공한 조광조 세력. 하지만 앞서 소격서 사건과 마찬가지로 중종은 다시 한번 온 조정이 조광조 편으로 돌아설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게다가 이들이 자신의 정통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으니 이제 중종은 이들이 힘을 더 키우기 전에 제거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 갑자기 이토록 득세하던 조광조 세력이 하루아침에 전부 감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는데 다음 시간엔 조광조의 몰락, 기묘사화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